자폐증. 자폐증 1학년이 된 프레드는 걸어서 학교 가는 길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를 찾아와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아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마 이날 찾아온 진짜 목적 앞에서 기운을 내는 증이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몇 가지 특이 행동이 보이긴 해도 정말로 잘못된 것은 없다고 스스로 확신을 심어주려 애쓰는 중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도 베일에 순식간에 벗겨졌다. 프레드가 노래뿐 아니라 숫자에 대해서도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내 어머니 눈물을 보이며 아들의 행동에 통제할 수 없는 양상으로 바뀌고 지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상냥한 프레드가 매일을 일과나 환경의 변화라도 인지하면 돌연 화를 낸다는 것이다. 집안에 책상에 있던 단 한 권의 책 배치만 조금만 달려줘도 좌절했고 즉시 원래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성질을 부렸다. 하루 일과가 조금도 달려도 안 된다고 프레디가 단호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의 의식을 치르듯이 일과가 이루어졌다. 등굣길에 어머니가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고려하기만 해도 프레디가 격렬하게 화를 내는 바람에 함께 손잡고 부르던 등굣길의 행복한 순간들이 산산조각 나곤 했다. 프레디 담당 소아과 의사 레오 케너 박사는 20세기 중반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활발한 진료 활동을 했는데 모두 4살에서 8살 사이인 다른 어린 환자들의 부모에게서도 때때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불만을 듣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찰리는 매일 저녁에 식탁에 똑같은 모양으로 그릇을 차려놓지 않으면 마구 화를 내곤 했다. 찰리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식탁에 은식기를 넣고 난 뒤에야 비로소 가족이 식탁에 앉아 먹을 수 있었다. 소저는 다른 가족들이 아무도 못 보고 지나쳤던 아주 작은 금이 벽에 새로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는 몸이 얼어붙은 채 불안감을 보였다. 리처드는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이루어지는 일과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보였고 매일 반복되는 일과 순서를 정확히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고집했다. 새로운 일을 배우려면 잊어야 한다. 나중에 아동정신의학의 아버지로 유명해진 케너는 이런 사례 연구로 소아과 질환을 규정하는 더 펴는 논문을 내놓았다. 1951년에 초기 유아 자폐증에서 보이는 전체와 부분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두 번째 연구에서 그는 장차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알려지게 되는 정성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특징들을 설명했다. 자폐아동은 정적인 세계의 어떤 변화도 허용되지 않는 세계에서 살기를 바란다. 변화 없는 똑같은 것을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욕망을 보인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현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크겠지만 보르헤스가 신경학 분야의 공상과학 소설이라 할 작품을 썼던 무렵에 주인공답지 않게 주인공 후네스가 트라우마로 인한 사진 같은 기억 때문에 변함없이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욕망을 보이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던 그 무렵에 케너도 자폐증을 지닌 아동이 그들 기억 속에 있는 사진 같은 세부사항, 녹음 같은 세부사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을 보거나 들을 때 불안해진다고 썼다. 불안해진다. 우리 대다수는 책이 가득 꽂힌 낯익은 책장 옆을 지날 때에 책 한 권이 없어졌거나 다른 책과 위치가 바뀐 것을 알아차지 못할 것이다. 나무 말고는 숲이 보이는 것에 어떤 경우에는 책 말고 책장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들어 일반화라고 일컫는데 이는 우리가 구성 요소들에서 일반적인 패턴을 알아내고 부분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통합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말한다. 부분을 쉽게 재구성하여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인식의 소유자와 달리 자폐아동은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케너는 상정했다. 후네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케너가 자폐증이라고 진단한 프레드를 비롯한 많은 아동 역시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지만 서로 한 종류의 기억에 국한된다. 이런 종합적인 연상 능력이 부족한 기억을 말하며 더러 기계적인 암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 번만 들어도 노래의 가사와 구조를 기억하는가, 그리고 기다란 숫자 목록을 단번에 암기하는 것 등이 기계적인 암기의 예이다. 케너는 부분을 바탕으로
전체를 인식하는 능력과 모든 종류의 기억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이는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의 작용에 관한 문학적인 통찰이 종종 과학 지식보다 앞서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 보루에서는 일반화하는 인지 능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과 정상적인 망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망각하지 않는 젊은 분에서는 하나의 감각 경험과 다음 감각 경험을 일반화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아침 햇살에 본 개와 석양 빛에 본 개가 같은 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끊임없는 삶의 변화로부터 그나마 잠시라도 살 수 있으려면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가면서 감각의 가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깨달았으며, 이를 위해서 희미한 조명 아래 아무 변화도 없는 조용한 침실에 자신을 가두었다. 이제는 과학도 문학을 따라잡았다. 망각의 과학을 새롭게 통과하는 연구자들이 보르헤스의 공상과학 소설에 깔린 암묵적인 가정이 옳았다는 것, 즉 일반화하는 인지 능력이 정상적인 망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나아가 과학은 건강한 인지 활동을 위해서 망각이 필요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 동물 모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쥐와 파리를 이용한 연구에 기반하여 보르헤스의 통찰을 입증하고 설명해왔다. 그리고 자폐증을 연구하는 임상과학자들은 우리의 정신이 망각으로부터 어떤 이점을 얻는지, 그리고 끝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인지하며 살아가는 대망각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왔다. 많은 임상과학자는 자폐증이 한 가지 통일된 병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자폐증을 여러 가지 장애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 집단을 포함한 몇몇 집단에서는 자폐증이 장애가 아니며 단지 사회성이 정상분면의 극단에 있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취재하기도 한다. 자폐증이 여러 다양한 장애이든 한 가지 장애이든 아니면 아예 장애가 아니든 최근의 유전 연구에서는 자폐증 환자들 중에서 기능의 변화가 나타난 신뢰할 만한 유전자 집단을 가진 이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 유전자 중에서 많은 수가 망각의 분자 도구 상자에 들어있으며 또한 그 중에 많은 수가 망각의 기능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폐증을 지닌 많은 사람이 불안을 일으키는 인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변화 없이 똑같은 것을 필사적으로 추구한다는 케너의 명확한 견해에 신경생물학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정상적인 망각이 지닌 그 가정카드란 수수께끼로 여겨질 법한 물음, 요컨대 뇌에 뭔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망각이 왜 인지기능의 이론가 하는 물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이 낯선 땅에 있는 새로운 집이 아니라 당신이 자던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기억이 얼마나 유연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하루 동안에 일어날 행동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행동은 당신 피질의 기억 용량, 즉 피질에 있는 가지의 돌기가시의 수와 크기, 그리고 해마가 피질에 있는 이 기억 저장고에 새로운 정보를 채우는 효율성보다는 기억의 유연성에 훨씬 많은 것을 의존한다. 어제의 정보가 약간 달라졌을 때, 가령 아침과나 출근 혹은 식사, 상호 직양, 상호 변화가 생겼을 때 당신의 행동 유연성을 보여준다. 만일 정직된 정신을 가졌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이 아무리 틀에 박힌 절차대로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기억을 끊임없이 바꾸어야만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 집을 가장 멋지게 리모델링하려면 파괴 위에 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듯이 내가 행동 유연을 찾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기억과 능동적인 망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앞장에서 우리는 신경생물학이 각기 다른 두 가지 분자 구조를 구분해낸 것을 보았다. 하나는 기억하기 위한 분자이고 하나는 망각하기 위한 분자 구조였다. 이제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각 경로의 조절 장치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실험 도구를 동물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 조절 장치와 망각 조절 장치를 켜거나 끌 수 있으므로 각각의 조작이 동물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할 수가 있다.
가령 동물이 미를 빠져나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배우는 중이라면 당연히 기억 관련 분자 구조가 켜진 상태로 변하고 수치도 올라가야 한다. 많이 기억할수록 미로의 복잡성과 탈출 경로를 훨씬 빠르게 배운다. 동물이 경로를 익히고 나면 다시 미를 약간 변경하여 이렇게 미묘하게 달라진 경로를 새로 배우도록 한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것보다 원래 미로에 맞도록 확립된 기존 기억을 변경하는 것이 다른 경로를 배우는 데 훨씬 효율적이다. 아마도 이때 기억 조절 장치의 수치를 높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행동 유연성과 관련된 이 사례나 다른 사례들로 볼 때 새로운 경로를 배우는 속도와 효율성은 사실 기억보다 망각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의존한다. 망각 조절 장치를 켜고 수치를 높이는 한편 기억 조절 장치는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쪽이 익히 아는 미로의 새로운 탈출 경로를 더 빨리 배우는 길이다. 이렇듯이 행동 유연성에서는 대리석을 작업하는 것처럼 망각의 끓이 우세한 힘을 발휘한다. 분자 차원에서 볼 때 기억이나 망각의 기능을 높이는 구조는 파리와 생쥐,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다는 것을 상기하자. 우리는 모두 가지 돌기 가시의 성장을 통해 기억의 수치를 높이는 분자 도구 상자와 가지 돌기 가시의 축소를 통해서 망각의 수치를 높이는 분자 도구 상자를 똑같이 갖고 있다. 동물 모델이 행동 유연성을 보이는데 망각이 어떤 이점을 갖는지 알아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종이 어쨌든 특별한 가능성은 늘 있다. 인간의 경우에도 행동 유연성에 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유전적인 구성으로 인해서 망각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어 이런 사실이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 폭넓은 다양성을 지닌 자연의 자폐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